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무엇이든 편향돼 있다는 건 결국 부작용을 불러옵니다. 아무리 맛있고 몸에 좋은 음식이라고 해도 편식을 하면 몸에 탈이 나는 것처럼 말이죠. 새와 나비의 날개도 두 날개가 고루 움직여야 하고 자전거의 앞바퀴와 뒷바퀴도 같은 속도로 굴러가야 균형을 잡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생활 속에서 그 균형을 잃기가 쉽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하나 둘씩 택하다 보면 어느새 한쪽 편에 치우치게 되죠. 인간은 누구나 기본적으로 듣고 싶은 걸 듣고 보고 싶은 것을 보려고 하는 확증 편향에 빠지기 쉽습니다. 게다가 모바일, SNS 시대가 되면서 이른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컴퓨터 언어가 자꾸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만 보여주면서 그 확증 편향이 더 강력해지고 있죠. 그러면서 사회적인 갈등도, 사회적인 비용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토론이 통하지 않고 논리도 필요 없는 세상이 되어가는 건데요. 정치, 사회적인 것뿐만 아니라 경제, 생활,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를 능동적으로 골고루 접하고 주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자신이 좋아하는 전문가 한두 사람의 말을 맹신하는 상황도 자주 벌어집니다. 투자 대상 역시 자신이 투자한 곳을 최고라고 믿게 되죠. 정보 과잉의 시대, 편향이 편향을 강화하는 시대, 이 확증 편향의 시대에서 어쩌면 이제는 회의주의가 더 필요해 보이기까지도 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22일, 11월 22일 수요일, 1122. 11월 22일 수요일이네요. 자, 오늘 경제상식 퀴즈 내드릴게요. 생선이네요, 생선. 이 생선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체수가 줄었기 때문인데요. 이 무분별한 어획도 그 바탕이 된다고 하고요. 올해 들어서 172톤 정도가 잡혔는데 지난해와 비슷해 비교했을 때 한 40% 정도가 급감한 거라고 합니다. 최근 3년 평균으로도 20%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강원 동해안 지역의 겨울철 대표 어종, 알을 베고 있는 건 얼큰한 찌개로 혹은 조림이나 구이로도 인기가 많은 것. 좀 힌트를 드려야 될 것 같죠? 힌트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원래대로 돌아왔을 때 말짱 이것이라고 부르고 이걸 묵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 많은데 생선 이름입니다. 생선 이름.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명태, 생태 이렇게 들어오고. 자, 실시간 방송 상황은 KBS 콩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빨리 보내주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고등어, 명태, 생태, 오징어 종류별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4483님이 제일 먼저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경제 뉴스 들어보시죠.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머니투데이 방송 염현석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선은 백상경 기자가 준비한 소식부터요. 네, 미국 달러화 가치가 3개월 만에 최저치로 하락했다는 소식입니다. 원달러 환율도 8월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는데요. 자세한 소식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험사들의 절판 마케팅이라는 게 과열되면서 소비자들의 혼란이 좀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염현석 기자는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에이펙 정상회담에 이어 영국을 국빈 방문 중입니다. 경제 부분만 따로 떼서 한번 어떤 성과가 있는지 살펴보고요. 또 요즘 날씨가 정말 종잡을 수 없습니다. 추웠다 더웠다. 그런데 아마 지구온난화 때문일 것 같은데 지구온난화로 열대과일이 우리나라 특산물이 될 수도 있다는데 기후 문제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특산물이 열대과일이 될 수도 있다. 네. 잠시 후에 한번 들어볼게요. 우선은 백상경 기자에게 갑니다.
달러화 가치가 많이 떨어졌다고요? 네, 몇 달 전만 해도 뭐 강달러, 뭐 킹달러 이런 예. 얘기들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몇 달 사이에 갑자기 기류가 좀 반전되는 분위기가 거의 있습니다. 한 달 사이에 그렇죠. 네. 확 달라졌어요. 금리가 이게 아무래도 추가 인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가능성들이 나오면서 글로벌 달러화 가치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띠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달러화를 다른 6개 주요 통화들하고 비교하는 달러 지수라는 지표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어제 기준으로 103.37 이걸 기록하면서 지난 9월 1일 이후로 3개월 사이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달러 지수는 이제 지난주에만 한 2% 정도가 하락을 했고 주간 기준으로 보면 이게 한 지난 7월 중순 이후에 가장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러는 약세, 원화는 강세 네. 이렇게 가고 있죠. 네. 최근 원달러 환율은 어때요? 이제 원달러 환율 지금 오늘은 이제 1294.8원으로 지금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제 보면 이제 4개월 만에 장중 한 1280원대로 내려앉은 상황이 어제는 나타났거든요. 80원대까지. 네, 이게 아무래도 미국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지고 그래서 미국 국채 금리가 이제 뭐 하락할 것이다 이런 기대들 때문에 달러 가치가 전반적으로 급락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전날 이제 보면 이제 미국 국채 20년물 입찰이 좀 양호하게 마무리되면서 이제 뭐 고금리 부담이 떨어진 것들이 기본적으로 좀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도 살펴보죠. 좀 더. 예. 네. 그 지금 보면 이제 투자자들이 뭐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은 연준이 이제 금리 인상 주기가 종료됐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이제 긴축 정책 자체가 마무리 단계에 좀 접어들고 있다. 이런 판단들이 나오면서 이제는 이제 금리 인상 하냐 마냐 이게 아니라 금리 인하가 언제 이루어질 건가 이런 것들을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이게 소비자 물가 지수하고도 좀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요.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뭐 307.79, 그러니까 전년 동월 대비해서 3.2% 정도가 올랐는데 이게 시장에서 예상치가 3.3%였는데 네. 예상치보다 더 밑돈 거잖아요. 그래서 물가가 좀 잡히고 있다. 그리고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 같은 경우 그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도 4%가 올랐는데요. 이게 2021년 9월 이후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가 지수들을 좀 근거로 봤을 때 시장에서는 이게 연준이 이제 12월에 금리를 동결할 확률이 한 99.83%다. 그러니까 거의 뭐 확정적이다라고 보고 있는 이런 모습들도 나타나고요. 네. 5월에 이제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내년 예상들도 5월에. 네, 한 63.46% 정도로 뭐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경기가 이렇게 좀 움직이는 것들이나 뭐 유가 하락세, 뭐 물가 안정 전망, 뭐 위험자산 선호 현상 이런 것들이 뭐 여러 가지가 겹쳐지면서 전반적으로 달러 힘이 좀 빠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이게 달러와 원화만 그러는 건지 다른 나라 환율은 좀 어떻습니까? 상황이? 네, 엔화 위안화 강세도 지금 전방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원 달러의 하방 압력으로 크게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엔 달러를 좀 살펴보면은 이제 13일 장중 한 151.9엔까지 엔 달러 환율이 치솟았는데 이게 이제 149엔대 중반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이제 뭐 어쨌든 이제 엔 달러 환율도 지금 이런 형태를 좀 보이고 있고요. 달러 대비해서 위안화의 환율도 이제 장중 7.22 위안에서 7.18 위안까지 내려가면서 위안화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아무래도 중국 수출에 좀 기대고 있는 부분이 큰데 이제 원화와 위안화가 좀 동조화 현상을 보이는 현상 때문에 네. 지금 원화도 같이 강세를 보이는 뭐 그런 것들도 좀 작용하고 있고요. 유로화도 뭐 지난 8월 15일 이후에 최고치인 유로당 0.952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른 환율들이 더 통화들이 더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하루하루 좀 위로 아래로 방향은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달러가 강세일지 약세일지 전망은 어떻게 나오나요? 네, 아무래도 지금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뭐 이런 달러 가치의 하락이 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전망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은 이제 뭐 단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지난주에 이제 갑자기 달러 가치가 급락을 했기 때문에 저점 매수세가 좀 나타나면서 뭐 단기적으로는 이제 조금 변동들이 있을 네. 수 있다 이런 뭐 분석들이 그렇죠.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11월에 이제 FOMC 의사록
소식이 나올 텐데 이게 여기서 이제 조금 어떤 메시지가 나올 것이냐에 대해서 아직은 뭐 그래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경계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원달러 환율의 어떤 이 하락을 조금은 제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의사록에서 아무래도 이제 12월 이제 기준금리 인상이 뭐 이제 끝날 것이다 이런 힌트들이 조금 나온다고 하면은 네. 달러 약세 압력은 이제 좀 더 거세지고 더 빨리 가파르게 또 떨어질 수도 있다는 해석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좀 당분간은 단기간으로 봤을 때 이제 원달러 환율이 지금 1280원대까지 장중 내려왔었는데 이게 한 1270원대도 좀 터치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분석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강달러 흐름, 킹달러 흐름만큼은 일단은 좀 저물고 있다. 네, 그렇게 이렇게 봐도 봐야 좀 될 것 무방하겠네요. 같습니다. 자, 염현석 기자에게 갑니다. 지금 네. 윤 대통령이 영국 방문 중인데 관련된 소식 또 경제 소식 위주로 한번 정리 좀 해볼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초청으로 영국을 국빈 방문 중에 있습니다. 출국 전부터 영국과 안보와 경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이제 밝혔는데요. 뭐 아직 전부 다 성과는 나오진 않았지만 아마 줄줄이 계속 발표가 될 겁니다. 오늘까지. 지금까지 경제 분야에서 거둔 성과를 뽑자면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신시장 확보와 공급망 확대, 그리고 첨단 과학기술 협력, 무탄소 에너지 연대 이렇게 네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이 영국이 또 경제 규모가 크다 보니까 교육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새로운 시장, 더 큰 시장 열어야죠. 네, 여기 보면 영국의 GDP가 지난해 수준으로 보면 3조 7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네. 이게 세계 6위 규모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독일에 이어서 두 번째로 경제 규모가 큰 나라입니다. 네. 근데 영국의 이런 경제 규모를 강화를 하면 우리나라와 영국 간의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유럽에서도 이게 5번째 정도로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국과 경제 규모를 감안하면 경제적으로 더 협력할 부분이 아직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 이런 의미에서 신시장 확보라는 의미가 조금 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시장을 더욱 더 영국 시장을 또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요. 이번 순방을 계기로 영국과 FTA 협상을 다시 시작을 합니다. 네. 우리나라는 지난 2019년이죠. 브렉시트를 추진하는 영국과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FTA를 바로 체결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상품과 서비스 등 시장 개방 중심으로 FTA를 맺었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대로 그대로요. 근데 지금 경제를 보면 경제 안보가 더 중요해지고 이런 상품 교육 도 중요하지만 디지털 경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들까지 미래 협력, 미래 산업들까지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협정을 이제 다시 시작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반도체와 원전, 해상풍력 산업에 대해서도 협력을 약속을 했는데요. 우리 기업들은 영국 기업과 재생에너지와 AI, 방산, 바이오, 금융 등의 분야에서 투자와 MOU를 맺기도 했습니다. 각 산업 부문에서 구체적으로 또 어떤 협력이 가능할까요? 네, 일단 반도체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국은 세계 1위 반도체 설계 기업인 ARM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기초 기술들이 많은 이런 기초 과학 강국 중에 하나가 바로 영국인데요.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산업들을 이제 꼽아보자면 인공지능, 그러니까 AI, 디지털 금융, 원전, 우주과학, 바이오, 양자 기술, 해상풍력, 뭐 청정에너지 뭐 이런 거 많은 걸 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가장 약한 게 이런 바로 기초 기술 분야입니다. 네. 그런데 영국은 이런 기초 기술 분야가 우리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영국과 협력이 강화가 되면요. 우리 산업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또 반도체와 함께 요즘에 잘 나가고 있는 자동차 분야 역시 영국과 우리나라는 굉장히 교육 규모가 생각보다 큽니다. 우리나라는요. 전 세계에서 7번째로 큰 영국의 자동차 수출 시장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나라는 뭐 현대차, 기아차가 좀 있잖아요. 영국에서 현대차는 영국 시장 점유율 3위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두 나라가 상대방 국가에게 자동차 수출을 꽤 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자동차를 수출하고 또 수입을 많이 하는. 네. 자, 그리고 대통령 순방 관련해서 순방 예산이 이게 너무 과하다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양쪽의 입장을 다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제 다음 달 네덜란드 국빈 방문까지 포함하면요. 취임 후 19개월 동안 총 16차례 해외 순방을 떠났습니다. 네. 올해만 보면 지금까지 2월 달만 빼고 매달 한 차례 이상 또 해외를 나가기도 했는데요. 잡혀있던 정상외교 예산이 원래
249억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예비비까지 더해져서 578억 원까지 증액이 됐는데요. 대부분 순방 예산에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역대 최대 규모 이 순방 예산인데요. 일각에서는 너무 많다라는 지적이 있지만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순방을 통해 54억 달러의 막대한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라고 밝히면서 순방 비용이 조금 든다고 해서 투자 유치 활동을 멈추면 오히려 국가적 손해라고 반박했습니다. 자, 백상경 기자에게 갑니다. 보험회사의 절판 마케팅은 때 되면 한 번씩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도 극성입니까 또? 이게 맨날 뭐 한 번씩 나타나는 일들인데 예. 이게 올해는 이제 새 회계제도 적용이 되면서 이제 보험사들의 약간 실적 경쟁들이 격화하면서 좀 더 이제 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 열선 현장에서도 이제 판매 실적 압박들이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것저것 다른 수단들을 강구를 하는데 그중 하나로 절판 마케팅이 좀 과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인데요. 보면 이제 병원에서 뭐 물리치료를 받을 때마다 뭐 하루에 5만 원이 나오는데 이게 워낙 혜택이 좋으니까 조만간 보장 한도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요거 빨리 지금 가입 안 하면은 가입 못 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좀 가입비 대비해서 혜택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곧 없어진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가입을 재촉하는 건데요. 실제로 이제 뭐 얼마 뒤에는 이제 보장을 줄이면서 이런 것들을 단기 실적들 매출을 당겨오고 이제 판매를 사실상 중단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절판 마케팅이라고 좀 하는데요. 이게 실제로 지금 보면은 방금 말씀드린 요 액수들이 이달 초에 A 보험사에서 출시했던 상해 재활 치료비 특약 상품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매달 뭐 최저 1만 원대 보험료를 내고 연간 최대 15회의 물리 치료 그리고 회당 5만 원의 보험금을 보장하는 상품이었는데 이게 가입자가 이제 확 몰려오니까 특약 출시한 지 한 사나흘 만에 보장 금액을 3만 원으로 축소를 해버리고 그래요? 네, 이게 그러니까 오늘만 이 가격 이런 식의 호객 행위를 이제 보험 상품을 가지고 조금 하는 셈이죠. 아니 무슨 시장통도 아니고 이거 그렇죠. 보험회사가. 오늘까지만 판다. 뭐 이런 것들은 네.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좀 먹히는 건지 비보험사에서도 이달 중순에 이제 뭐 물리치료 연간 횟수를 한 2배 늘려서 30회까지 우린해준다. 그리고 뭐 회당 3만 원 보험금을 주는 뭐 이런 특약을 내놓기도 했고요. 뭐 C보험사도 이제 물리치료 연간 횟수를 우리는 한 60회까지 하겠다. 그 최대 120만 원까지 보장을 해주겠다. 이런 특약들을 좀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보험사들이 이제 운전자 보험이나 상해 보험 이런 것들에 이 특약을 끼워서 판매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통상 보면 이제 상해 보험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에서 이 정도의 뭐 어떤 대형 사고가 날 일들이 드물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뭐 상품이 있어도 뭐 그것까지는 안 할래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상해 재활 치료비 덕분에 이런 것들이 같이 인기가 높아지니까 비슷비슷한 특약을 내걸고 판매 경쟁들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보험 설계사들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게 가입이 많이 몰리면 몰릴수록 지금 뭐 전산마비 일어날 정도로 엄청 몰린대요. 이런 상품들은. 그래서 이제 과열 경쟁이 벌어지면 금융당국에서 또 판매 자제령을 내리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판매 중단이 되고 절판이 되는 이런 수순을 밟을 것이다. 이런 관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사람들이 뭐 많은 관심이 몰리고 쏠리고 네. 절판되고 그것 말고도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결과적으로는 이거 이렇게 특약을 계속 강조를 하다 보면 그 네. 시간에 설명을 해줘야 돼 이 보험의 근본적인 어떤 정보들을 뭐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뭐 그런 상태들이 벌어질 수 있죠. 그래서 불안전 판매가 1차적으로 크고요. 그리고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보험사들의 어떤 재정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판 상품인데 이 프로모션을 계속 뭐 단타로 하면서 실적을 땡겨 오면은 단기적인 실적들은 괜찮아질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건전한 어떤 상품들을 팔고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겹치게 되는 건데요. 또 이제 이런 보험 특약들이 사실은 이제 보험금을 노린 어떤 과잉 진료를 좀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일종의 모럴 해저드인데요. 이게 내용을 보면은 이게 보면 앞에 살펴봤던 이런 상품들도 매달 좀 다쳐야 받을 수 있는 그런 특약들이잖아요. 근데 네. 이게 물리치료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실손보험을 가입한 분들은 자기 부담금 조금을 내면은 사실 이미 보장을 또 받을 수 있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사실 불필요한 보험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병원에서는 또 과잉 진료를 할 수도 있고 이런 뭐 여러 가지 잘못된 지점들이 좀 있는데도 혜택을 강조하면서 지금 상품 판매에 좀 매진을 한 상태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올해 초부터 이 보험사들이 이런 여러 가지 보험 상품 마케팅 때문에 과열 경쟁 때문에 금융 당국에서 좀 자제 요청들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네. 뭐 어린이 보험, 단기납 종신 보험, 뭐 최대 100만 원 보장해 줄 수 있는 뭐 독감 보험,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면서
영업 경쟁이 지금 굉장히 가열된 상황인데요. 이 와중에도 이제 절판 마케팅까지 나오면서 금융당국도 지금 머리를 좀 싸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상품 개발 창의성을 좀 부여를 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또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그동안은 좀 업계 자율성을 좀 존중해 왔는데 이게 자꾸 이런 과열 경쟁 마케팅으로 좀 번지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취지가 퇴색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럼에도 이제 이런 개별 상품이 하나 나올 때마다 일일이 지금 당국이 쫓아다니면서 규제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반적으로 상품 정책을 좀 어떻게 보완을 할지 고심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보험의 본질에 대해서 좀 고민을 네. 해봐야 되는데요. 자, 염현석 기자에게 갑니다. 네. 바나나 망고. 네.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근데 바나나 망고가 우리나라 특산물이 될 수도 있다고요? 어쩌면 그런 게 정말 현실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자료를 보면요. 네. 국내 아열대 과일 재배 농가가요. 2021년 기준으로 556가구입니다. 많지 않아 보이는데 2017년 대비 보면 50% 가까이 증가한 겁니다. 자, 재배 면적은요. 같은 기간입니다. 27년부터 21년 사이 70%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아열대 과일은 21년 기준으로 무엇일까? 바로 망고입니다. 바나나보단 망고네요. 그래서 망고, 백향, 바나나 순으로 재배가 많았습니다. 아, 망고도 우리나라에서 재배를 많이 하는 거네요.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기후가 상대적으로 따뜻한 남해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네. 최근에는 경상북도, 충청도까지 그 재배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점점 위로 올라오고 있는 네. 거예요. 이게 참 반갑지 않은 소식인데 이게 지구 온난화 때문일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산업과 에너지 트렌드가 당연 무탄소입니다. 유엔 환경 계획에 따르면요.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요. 오히려 늘었습니다. 온난화가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임계점도 넘어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나라들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를 하고 이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정확하게 이행을 해도 2100년이 되면 기온 상승폭이 2.9도 정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가능성이 한 66% 정도 되는데요. 기온이 이런 속도로 오르면요. 지구상의 정말 넓은 지역에 인간이 근본적으로 거주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니 우리나라도 당연히 온도가 조금씩 올라갈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에 아열대 작물이 자라는 것도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근본적인 우리가 대책을 세우고 장기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탄소 배출 줄여야겠죠. 네, 우리가 흔히 탄소 배출이 되면 지구 온도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 보통 지구 전체가 뜨거워질 것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더운 곳은 정말 더 뜨거워지고요. 네. 추운 추운 곳은 정말 꼴꽁 얼 정도로 추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역에서 생존이 어렵고 진짜 그 좁은 구역에만 이제 살 수 있는 곳이 되는데요. 사실 지난해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요 전년보다 1.2% 정도 늘었습니다. 기온 상승폭이 파리 협약상 1점 목표인 1.5도 이하로 묶으려면요 지금보다 배출량을 42% 줄여야 합니다. 그 다음 목표인 2도 이하로 제한을 하려고 해도요 28% 정도 줄여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온실가스 감축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예. 현재 올 여름이 엄청 더웠잖아요. 예. 이미 1.5도 제한. 이 목표는 사실상 무너졌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요. 지난 9월 말까지 세계 일간 평균 기온이요.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넘은 날이 무려 86일이라고 합니다. 이 상태가 되면 이제 조금씩 늘어나면 이 상승날이 더 많아지면 1.5도는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지구 기온 상승에 대해 여러 의견이 조금 있습니다. 이게 온실가스 때문이다 아니다 여러 과학적인 논쟁도 있고 그러는데요. 갈수록 이상 기후가 많아지고 현 상황을 보면 아마 에너지와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말 무탄소로의 전환이 꼭 필요해 보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말 장기적으로 꾸준히 우리가 실천을 해야 할 탄소 배출 감축이 어떻게 보면 의무로 이제 가야 됩니다. 네. 의무로. 자, 동아일보의 백상경 기자 그리고 머니투데이 방송 염현석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건강을 품다 헬시허그에서 고함량 글루타치온 퍼펙트 75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LED 무드등 스탠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릴 시간입니다. 생선 이름인데요. 최근에 어획량이 많이 줄고 있다고 합니다. 옛부터 사랑을 받는 그런 생선이기도 했는데요. 이 원래 이름이 묵어였다고 합니다. 묵어. 예전에 어떤 임금이 이걸 먹고 진짜 맛있다. 이름을 좀 예쁘게 불러주자라고 해서 은어라고 불렀는데, 근데 나중에 다시 먹어보니까 전에 먹었던 그 맛이 아닌데, 야, 밥상 물려라. 도로 묵어라고 불러라고 해서 도로 묵어라고 불렀던 그런 이름의 세 글자 생선인데요. 묵은 아니고 생선 이름. 많이들 저도 어릴 적에 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그 정답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814님. 조금 전에 염현석 기자랑 그 지구온난화 이야기를 했는데, 현직 수산업자인데요. 수온이 올라서 오징어도 안 잡힙니다. 온난화를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 정답도 맞춰주셨습니다. 5639님도 저는 속초에 살고 있는데 이게 아직 많이 잡히질 않네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박범준님, 맨날 대답해도 당첨은 말짱 땡땡땡이라고 보내주셨고, 아까 그 1507님이 재미난 문자 보내주셨어요. 엄마가 엄마 걸로 보내면 매일 안 읽어준다고 제 걸로 보내래요. 제가 1507님 어머니 번호를 모릅니다. 그냥 문자 하도 많이 들어와가지고요. 다 읽어드릴 수가 없어서 그런 건데요. 아무튼 어머니에게 전달해 드리세요. 내 거 보내니까 읽어주던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8297님, 이거 살이 겁나게 부드러워요. 노란 알은 씹는 소리가 겁나게 환상입니다. 먹고 싶다. 배고파집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정답,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지난주에 수능 시험이 치러졌죠. 근데 또 입시가 끝난 건 아니고 논술, 면접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우리나라 얘기할 때 교육 열풍 빼놓고는 참 얘기가 안 되는데, 그런데 우리나라 이런 교육 열풍, 시험제도 어디서부터 이어져 왔을까요? 오늘 라떼 경제사 시간에 한번 재미있게 정리해 드릴게요. 경제 전문 뉴미디어 어피티의 김정인 이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인 이사님은 수능 세대입니까? 아니면 학력고사 세대입니까? 수능 세대입니다. 수능 세대. 너무 당연하다라는 듯이 웃고 계셔가지고. 그럼요. 그게 연도수가 어떻게 갈리는 거였죠? 그게 이제 그 전에 학력고사가 1982년부터 1992년까지 실시됐고, 그 다음에는 바로 수능으로 넘어왔죠. 82년부터 92년까지가 학력고사였고. 네. 그 과정을 한번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네. 사실 이제 학력고사 이전에는요, 이제 그 언론을 보니까 그때는 그냥 대학 예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대학별 단독 시험을 봤다가 예비고사, 본고사를 봤다가 요게 좀 왔다 갔다 하다가요. 네. 이제 그 학력고사가 82년도부터 92년도까지 실시가 됐고, 이제 그 학력고사 폐지되고 수능이 도입된 게 93년. 네. 근데 이제 93년에는 이제 그 시험을 이제 2번 치렀고요, 수능도. 94년부터는 지금처럼 한 번만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력고사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할까요? 네. 그래서 학력고사는 사실 이제 선택 과목이 없었어요. 지금은 저희 수능 때는 선택 과목이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모든 고등학교 과목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필기 시험 320점에 체력장 20점까지 해서 체력장 점수도 아주 중요했고요. 체력장까지. 네. 그래서 문, 이과, 의 이외에 남녀 응시 과목이 또 달랐던 적도 있습니다. 전기대학, 후기대학 이제 가끔 이런 맞아요. 말씀 저도 듣는데, 대학 전형 이렇게 나눴던 때도 사실 이때입니다.
그래서 짐작이 가시겠지만 학력고사는 정말 이제 문무겸비에 모든 과목을 다 잘해야 해가지고 제 주변에 학력고사 보신 분들은 그래서 좀 자부심이 있으세요. 나는 정말 다 잘한다. 물론 이제 체력자까지. 겸손하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럴 만큼 이제 부담스러운 입시라고 해가지고 입시 제도를 개편하면서 필수 과목, 선택 과목 만들고 뭐 체력장 반영 폐지하고 이러면서 그때는 한 과목만 잘해도 대학에 간다. 이제 내지는 갈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모토를 좀 선택을 했고요. 근데 이제 수능도 거의 30년 운영이 됐잖아요. 그런 만큼 이제 이런저런 평가가 좀 있고 뭐 이게 이런저런 살이 붙어가지고 좀 처음 취지와는 좀 많이 달라진 면이 있는데 도입 당시에는 어쨌든 지금 같은 방향으로 설계된 이유가 좀 있었던 거죠. 근데 수능도 2000년대 들어서 뭐 내신 생기고 수시 생기고 뭐 논술 면접 인적성 검사 생기고 이러면서 네. 다시 좀 뭔가를 많이 겸비해야 하는 느낌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아하. 역사를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우리나라의 이런 입시 경쟁, 어떻게 보면 시험 제도, 어디서부터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시험을 봐서 뭐 합격을 하면은 출세를 한다. 이거는 아주 오래된 말이 있잖아요. 네. 입신양명한다. 예. 그래서 이런 개념이라면 이제 교육계에서는 제가 좀 찾아보니까 조선 시대부터 이미 본격적으로 정착된 사회적 합의라고 생각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조선 시대는 1894년에 갑오개혁하면서 이제 과거제도 폐지를 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양반들이 굉장한 충격을 받았다고 출세를 할 수 있는 길이 단번에 이제 사라졌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1887년에 과거에 응시한 사람이 약 16만 명 정도 됐거든요. 16만 명. 네, 근데 그 중에 5명을 뽑는데 급제자를 잠시만요. 16만 명 중에서 5명 뽑는 거였어요? 네네. 근데 합격자가 당일에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불가능한 일인데 불가능한 일이 됐다는 거는 뭐라 그래야 되나 제대로 안 했다는 거라서 이제 본질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은 이 입시. 이때도 입시 뭐 한자는 조금 다르지만 입시라고 했거든요. 이게 이제 폐지가 된 거죠. 그러고 나서 1920년대부터는 이제 그 근대 교육이 실시가 돼서 초등학교 입학 시험이 실시됐는데요. 이제 우리가 아는 입시라는 말은 이때부터 이미 사용이 됐고요. 학력이랑 직업 선택이 그대로 그러니까 그대로 학벌 서열대로 이제 직업 세계로 연결이 됩니다. 이 입시가. 그래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졌고요. 이 끝이 이제 경성제국대학, 지금 서울대 법학대 입학이었는데 네. 여기 입학하기만 하면 당시 이제 조선인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관직인 군수 자리를 절반은 보장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으니까 사실 정말 오래됐다고 봐야 합니다. 와, 1887년에 과거제도에 응시한 사람이 16만 명. 근데 그중에 5명만 뽑았다. 이것도 놀라웠고. 네. 그러면은 초등학교 입학 시험이 실시된 게 1920년대였고 1920년대부터 어떻게 보면 딱 한 100년 전부터 입시 제도가 현재랑 좀 비슷해졌다. 막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20년대부터 점점 더 심해져서요. 예. 고도 성장이 시작된 1960년대가 되면 이제 입시 지옥 이 얘기는요. 60년대부터 이미 등장을 해서 널리 쓰이기 시작을 해요. 어쨌든 시험을 준비해서 도전할 수 있는 사람 수가 적었다가 조금씩 늘어나는 과정이었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경쟁이 그만큼 또 과열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또 입시의 부정적인 측면이 그러면서 좀 주목을 받았던 거죠. 고도 성장과 함께 그만큼 숙련 인력에 대한 수요도 커졌고 수요에 부응해서 학력과 학벌을 갖추려는 사람도 늘어났고요. 그러면서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다고요. 네, 이제 엿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아주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욕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욕설의 기원이 바로 이제 1964년 12월 중학교 입시 엿 만들기 오답 논쟁입니다. 아, 지금 왜 엿이 요게 등장하는지 저도 되게 궁금했었는데 네. 6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네네. 그래서 엿을 만드는 방법이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방법으로는 엿을 만들 수 없다. 이러면서 이제 오답으로 제시된 선택지가 사실은 제조 가능한 선택지였던 겁니다. 아, 문제 출제가 잘못됐던 거죠. 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엿을 쑤어 오셔서 출제위원 여러분이 오답대로 한 방법대로 만들었는데 이게 엿이 만들어지지 않았냐. 아. 실제로 먹어보아라. 이제 그리고 먹어보고 말을 해봐라. 이게 엿인지 아닌지 이런 논쟁이었죠. 와, 당시 시험 문제 64년도에 네. 근데 이 방법으로는 엿을 만들 수 없다라고 네. 문제가 출제됐는데 그래서 학부모들이 그 방법대로 엿을 만들어서 들고 간 거예요. 네네네. 출제위원들에게 네. 엿 먹어봐라 네네 이러면서. 그렇죠. 예. 야. 사실 이제 초등학교 입학 이때 중학교 입시가 되게 이제
엄청 큰 이슈였던 게 예. 초등학교 입학이 1950년대에는 이제 의무가 돼서 시험이 없어졌거든요. 아하. 그러면 1960년대에는 중학교 진학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근데 이제 교육 인프라상 중학교가 굉장히 좀 부족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60년대 중학교 진학률이 50% 전후입니다. 중학교만 나와도 좀 고학력자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었던 시절이라서 그런 환경에서 중학교 입시 오답 논쟁 굉장히 좀 전국적인 일이 될 만하죠. 아하, 그랬네요. 그러니까 그때는 중학교 시험에 학부모님들이 그렇게 이제 무게를 둘 수밖에 없었고, 네. 1920년대에는 초등학교 입학 시험, 1960년대에는 중학교 입학 시험. 그러다 네, 점점 네. 이게 고등학교, 대학교 네. 더 높아지면서 치열해졌던 거네요. 그러면. 네. 그래서 고등학교, 대학교 입시가 문제가 된 거는 아무리 이르게 잡아도 1980년대 후반은 좀 돼야 하고요. 네. 중학교 추첨에서 중학교를 너무 이제 뭐 이런 논쟁도 있으니까 무시험 추첨제를 배정을 했는데 그게 1971년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고등학교 입시가 좀 치열해지고요.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165라는 단어 들어보셨을 텐데 165? 네, 이 인류 고등학교에 가려는 경쟁이 굉장해집니다. 이때는 학군제가 아니어서요. 165 내지는 명문고를 가려고 이제 중학생 때부터 도시의 친척집에 뭐 하숙을 하면서 막 입시 준비를 하고 고시 공부를 하고 하면서 고등학교 입학 시험을 치러가는 풍경이 좀 일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974년부터 1981년까지 고등학교 평준화 제도를 차례로 도입을 하는데요. 반발이 굉장히 거셌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잘 정착이 안 됐고요. 다만 이제 서울은 강남을 개발하면서 서울 사대문 안에 있던 명문고를 강남으로 옮기고 학군제를 도입을 해버려서 강남에 사는 사람만 강남에 옮겨온 명문고를 좀 지원할 수 있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다른 지역보다는 좀 빠르게 정착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시라고 했을 때 대학 입시 얘기구나 하게 된 것은 이제 요 이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지역별 뭐 부동산 가격에도 막 이게 반영되기 시작하고, 네. 그게 이제 70년대, 80년대 이야기고, 정부가 슬슬 이 교육열을 좀 잡기 위해서 제동을 거는 것도 시작이 됐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입시 본격적으로 시작된 1970년대만 해도 이제 근대적인 교육만 따져도 입시의 역사가 이미 50년이 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과거 시험이 보여줬던 부작용이 전 국민 단위로 확대해서 보이는 거죠. 네. 이제 약간 뭐 부작용만 얘기를 하자면 과정은 중요하지 않고 결과가 더 중요하고 이제 경쟁에서 모두 이길 수는 없으니까 소수를 제외하면은 이제 다 좀 갑자기 경쟁에서 낙오된 사람이 되어버리고 사실 다 평균보다 잘 하시는 분들인데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한 시스템이나 사회적인 자원이 좀 거의 만들어지지 않고 이게 좀 악순환이 돼가지고 모두가 더 입시에 매달리고 이러다 보니까 개인과 사회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낭비가 되는 지금 상황이 벌어져서 네. 각 정부마다 어떻게든 입시 열풍을 좀 완화시키려고 가진 애를 썼습니다. 그렇죠. 70년대에는 명문고를 없애려고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을 도입을 하고요. 예. 80년대에는 과외를 포함해서 사교육 금지를 좀 시도를 해보고요. 90년대에는 대학 정원을 대폭 확대를 하고 대학 설립을 자율화를 해보고요. 네. 2000년대에는 앞서 말한 수시나 내신 영향을 좀 늘려보고요. 하지만 이제 본질적으로 입시에서 해방이 됐다는 이야기는 거의 들려오고 있지 않고 매년 점점 더 심각해진다라는 이야기만 들려오는 거로 보아하니 전문가들 의견을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게 교육 정책 안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들 아니죠. 예.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달라지는 교육 정책 따라가는 것도 버겁기도 하고요. 또 하나 요새는 의대가 정말 많은 인기잖아요. 그래서 네. 공부한다는 학생들은 다 이제 재수해서라도 의대 가려고 하고 하는데 시대별로 선호하는 학과는 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사실 이제 보편적으로 봤을 때 그냥 점수 맞춰서 가장 갈 수 있는 높은 대학에 간다라는 게 이제 보편적인 분위기는 이제 예전부터 지금까지 뭐 크게 변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약간씩 그 안에서 전통적으로 선호되는 학과 안에서의 어떤 부침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법대가 있었다가 사라지고 아니면 조금 더 이제 전화기라고 해가지고 전자공학, 화학 공학, 뭐 기계공학 이런 게 하기만 하면 이제 취업이 잘 된다 이러다가 네. 이때는 이제 컴퓨터 공학과는 조금 이제 이 안에서는 별로 안 좋았는데 이제 지금은 굉장히 인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의대는 또 항상 인기 있는 전공이었죠. 다만 요새 이제 주목을 받는 거는 재수 삼수의 직장을 다니다 말고 수능을 다시 볼 정도로 각광돼 받는 것은 아니었는데 예. 이렇게 된 거는 좀 저성장 시대의 어두운 면이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과와 이과 이 희비가 좀 엇갈리던 시절도 있었죠.
네, 사실 이제 그 대학 진학률이 이렇게까지 높지 않았던 시절이랑 완전히 이제 동등하게 비교를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문과가 좀 각광받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1990년대 전후로 문과보다 높았던 이과 선호도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조업으로 먹고 살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과가 좀 수요가 컸는데 네. 이게 좀 꺾이고 문과 선호도가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보편적으로 인기 있는 과는 아니었지만 최상위권이라면 물리학과 선택하는 게 좀 자부심이었던 어허. 시절이 있고요. 그래서 1990년대 기사를 보면 아직 뭐 반도체 혁명은 우리 학교 물리학과에서 뭐 이런 기사도 좀 심심찮게 보이고요. 근데 외환 위기 겪고 경제 구조가 좀 바뀌면서 서비스 경제를 키워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온라인 시대도 좀 본격적으로 도래를 하니까요. 신문방송학과, 경영학과 이런 문과 계열이 1990년대 중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 강세를 좀 나타내면서 문과가 좀 뜨죠. 네. 근데 이제 교대 인기도 높고 법대도 좀 버티고 있던 아하. 시절이고요. 그러다가 2008년에서 2009년 사이에 로스쿨이 설립되는 학교에서 학부법대가 좀 폐지되면서 법대가 사라지고 2010년대 중후반이 되면은 다시 이제 꾸준한 수요가 있는 취업이 조금 잘 되는 이과의 인기가 돌아오게 됩니다. 어떤 산업이 요새 뜨느냐, 뭐 어떤 산업이 일자리 수요가 많고 처우를 잘 해주느냐, 뭐 여기에 따라서 입시 트렌드도 좀 변하는데요. 이게 산업의 변화가 자주 있는 일은 아니어서요. 다만 이제 변하는 시점이 되면 굉장히 빨리 변하죠. 그래서 미리 대비하기가 좀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뾰족하게 짚어내기보다는 광범위하게 실용적이거나 아니면 정말로 좋아하는 전공을 선택하는 편이 저는 좀 후회가 적은 선택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이번에는. 시대 흐름도 같이 봐야겠고요. 네. 자, 어피티의 김정인 이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북한이 어젯밤 군사 정찰 위성 3차 발사를 강행했습니다. 북한은 오늘 새벽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정찰 위성을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지하철 1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의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이 어젯밤 타결됐습니다. 노조는 오늘 예정됐던 2차 총파업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영국의 최저임금이 내년 4월부터 시간당 11.44파운드, 한화 약 18,500원으로 1파운드 이상 오른다고 BBC 등이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소비시장의 변화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트렌드 팔로우. 트렌드 코리아 2024의 공저자 그리고 서울대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 한다혜 박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격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다고 들었는데 네. 버라이어티 가격 전략이에요? 네. 버라이어티 가격 전략. 일단 이름만 들어보면 어려워 보이는데 네. 어떤 내용입니까? 굉장히 쉽습니다. 쉬워요? 이 버라이어티 가격 전략은 말 그대로 가격에 관한 내용인데요. 네. 이 버라이어티 하다 해서 다양하다. 다양하다. 그래서 가격이 다양해진다라는 의미에서 버라이어티 가격 전략이다. 오늘 이렇게 주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가 물가죠. 물가. 네. 그 물가 관련된 이슈가 많다 보니까 가격 전략 얘기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영국의 경제학자 제본스라는 분이 네. 이 동일한 상품에는 동일한 가격이 존재한다 하는 일물일가의 법칙을 주장했습니다. 네. 실제로 우리는 그동안 엄밀한 일물일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정해진 가격이 있다라는 그런 전제를 갖고 소비를 해왔는데요. 네. 오늘날의 이 대전제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은 기존의 일물일가 패러다임에서 한 개의 물건에 N개의 가격이 다양한 가격이 매겨진다는 일물 N가 패러다임으로 좀 변화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동일한 물건도 다 다르게 책정되는 가격이 좀 당연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물 일가가 아니라 일물 N가. 네. 그때 달라요. 네. 우선은 시간적인 것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대표적으로 뭐 극장 가면은 조조 할인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똑같은 제품이나 서비스라고 할지라도 시간에 따라서 사람마다 느끼는 가치가 좀 다른데요. 그래서 이 시간은 상품의 가치를 다르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전통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조조 할인
또 해피아워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비수기, 성수기 요금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가격이 아예 실시간으로 변화하기도 합니다. 또 항공업이나 숙박업 같은 경우에는 이용일이 가까워질수록 가격이 굉장히 높아지다가 막상 전날 같은 경우에는 약간 땡처리하는 느낌으로 가격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이런 변동이 좀 심한 영역인데요. 최근에는 이런 현상이 외식이나 콘텐츠 같이 이런 다른 산업에도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또 디지털 콘텐츠 영역에서도 보시면요. 이 시간이 지나면 상품이 아예 무료로 제공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기다리면 무료 전략이라고 하는데 네네. 대표적으로 웹툰에서 우리 매주 네.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미리 보고 싶다 하면 그때 돈을 내야 내고. 하죠. 네. 그런 식으로 시간에 따라서 가격이 굉장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근데 공개된 지 한 1년 뒤에는 무료로 풀리고 뭐 이런 식으로. 네. 뭐 마트 가서 거의 이제 저녁 시간대 이제 떠리로 파는 거랑 거의 뭐 맞아요.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장소에 따라서도 가격이 달라지죠? 네, 대표적으로 아이스크림 생각하시면 아이스크림. 좋습니다. 아이스크림도 편의점에서는 1,500원, 뭐 다이소에서는 1,000원인데 무인점포에서는 600원에 구매해서 전 무인점포를 굉장히 또 선호하는데요. 네. 어떤 장소, 어떤 경로로 구매하느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는 가전회사에서도 요 채널 버라이어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들은 다양한 가전을 한 번에 좀 구매해야 하잖아요. 네. 네, 백화점, 마트, 또 브랜드 스토어 중 어느 매장에서 어떤 할인을 받느냐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네, 그래서 요즘 가전 졸업한다 이런 말을 써요. 가전 졸업이요? 네, 가전을 사려면 가격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한다 해서 머리 아파요. 네, 샀다고 안 하고 졸업한다 이런 말을 또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 카페에서는 오늘 가본 곳 중에 여기가 제일 저렴했어요. 이런 식으로 성지의 가격 정보를 공유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백화점이 되게 비싸 보이긴 한데 막 묶어서 사고 할인받고 그 뭡니까 막 상품권 이벤트까지 네. 받고 그러면 또 쌀 수도 있어서 맞아요. 네. 이거 계산해 보려면 머리가 아픕니다. 근데 이게 또 장소나 시간은 우리가 이해가 가는데 네. 사람마다 가격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도 있어요? 네, 요즘 이게 좀 더 진화를 한 버전인데요. 특히 이커머스, 이 온라인 쇼핑몰 업계에서 최근에 개인화된 가격 전략을 굉장히 총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대호님께만 드리는 할인 쿠폰입니다. 이런 식으로 개인 메시지로 시크릿 쿠폰을 배포한다든지. 다 주면서 말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근데 또 이대호님한테만 드리는 쿠폰일 수도 있고요. 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소고기 구매 이력이 많은 소비자 같은 경우에 소고기 할인 쿠폰을 보내는 이런 식으로 개인화된 가격 전략을 펼치는 그런 고객 버라이어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활용해서요. 네, 맞습니다. 또 유통사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이거를 이제 맞춤형으로 계속해서 막 푸시를 보내주는 거잖아요. 알림으로.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어떤 분들한테는 좀 복잡할 수가 있겠어요. 복잡하죠. 예, 그래서 이거 찾아다니는 것도 힘들고 그냥 내가 이용하는 것만큼만 돈을 내면 안 될까? 또 그런 건 없을까? 네, 예, 생각할 그런 수도 것도 있겠거든요. 됩니다. 요즘은 네. 네, 쓴 만큼만 내는 거 이런 건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경주의 한 골프장에서는 예. 이용한 홀의 개수만큼 돈을 내고요. 예? 또 라커룸이나 샤워룸 같은 것도 모두 개별 추가 요금을 내면 이용이 가능한 이런 옵션 버라이어티라고 하는데요. 골프장은 18홀을 한 번에 도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6홀, 뭐 12홀 이런 식으로 딱딱 그렇게 돈을 내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통신업계 같은 경우도 지난달에 쓴 만큼만 내는 요금제를 출시해서 화제가 됐는데요. 데이터 구간을 굉장히 촘촘하게 쪼개서 소비자에게 개인 맞춤으로 네. 당신이 선택하세요 하는 식으로 선택하게 해서 이목을 끌었습니다. 또 호텔 업계에서도 사례가 속출하는데요. 몇몇 호텔들에서 4시간만 이용할 수 있는 호캉스 이런 것도 내고 계시고요. 또 호텔 숙박은 하기 싫은데 수영장은 이용하고 싶어 뭐 이런 네네네.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럼 부대 시설만 즐길 수 있는 숏캉스 패키지를 선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불경기에는 이렇게 필요한 만큼만 구매하고 싶어하는 소비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다양한 옵션을 제공함으로써 가격을 좀 다양하게 매기는 이런 전략으로 새로운 고객을 유인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비자분들이 이제 눈치채셨을지 모르겠는데 가격이 굉장히 자주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의 실시간으로요. 네, 맞습니다. 그걸 이제 경제 용어로 다이나믹 프라이싱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다이나믹하게 가격을 계속 바꾼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 날씨,
뭐 경제상 가격 동향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조건을 모두 고려해서 가격에 실시간으로 종합적으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좀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이게 실시간으로 적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바로 종이 가격표를 수시로 교체할 필요 없이 언제든지 원하는 가격으로 변동할 수 있는 전자가격 표시기가 많이 도입됐기 때문인데요. 디지털 액정 같은 걸로 가격이 표시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새로 리모델링하는 유통 매장들 보시면 거의 다 이 ESL이라고 하는 전자가격 표시기가 장착돼서 나오는데요. 요게 이제 시장이 계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기업의 이러한 가격 전략이 소비자들한테도 좀 좋게 다가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긍정적으로. 맞습니다. 이러한 가격 전략이요. 기업이 잠재이익, 이 없던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따져보면 소비자보다는 기업에게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특히 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같은 정보기술이 발전하면서 개인의 지불 용의라고 하죠. 얼마나 사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예측하고 측정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이 열리면서 기업에게 좀 더 유리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소비자 입장에서 보자면 좀 천편일률적인 가격 인상보다는 그래도 이러한 버라이어티 가격 전략이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증진시킨다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는데요.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최근에 한 프로 야구 구단에서 네. 이 버라이어티 가격 전략을 도입을 한 사례가 있는데 경기에 따라 또 날씨에 따라서 어떤 날에는 외야석이 1,800원까지 내려가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저렴해지는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또 어떤 날에는 좀 비싸지는 가격을 선보였는데 야구 팬들이 해당 정책이 도입된 이후에 야구표 한 장에 2,000원도 안 하다니 이게 1980년대 수준의 가격이다 하면서 놀라워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무엇보다도 소비자가 좀 납득할 만한 가격을 선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이런 다양한 가격 전략이 단지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편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의 가치를 좀 증진시킴으로써 함께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정말 맞춤형 전략을 꼼꼼하게 짜는 거고 네. 거기에 맞춰서 그걸 또 잘 이용하고 싸게 사려면 소비자들이 더 부지런해져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똑똑해져야 하고. 좀 전에 김현우 님이 다시 듣기 해야 할 내용이라고. 감사합니다.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서울대 소비트렌드 분석센터의 한나혜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미래생활사전 시간에 최근에 해고 통보 때문에 이슈가 되고 있는 오픈 AI의 샘 알트먼을 비롯해서 실리콘밸리에서 회사를 창업했는데 쫓겨났던 CEO들 또 다시 복귀한 CEO들 그 재미난 이야기도 또 들려드릴게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